이번 시간에는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도급법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경우 또는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 경우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의 하도급법 개론을 먼저 시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도급을 주는 자는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상대적 강자에 해당하고 하도급을 받는 자는 상대적인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거래 지위의 관계에서 하도급을 받는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법이 제정된 것이다. 하도급법 제1조 목적을 보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대등한 지위를 가지게 하여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즉 수급사업자를 위한 법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을 주는 자를 원사업자라고 지칭하고 하도급을 받는 자를 수급사업자라고 부른다.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상대적 강자이고 수급사업자가 약자인 셈이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에게 의무나 금지 사항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행위에 제약을 가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권리나 권한을 부여하여 하도급 계약 구조상 불리함을 극복하게 하여 협상력을 높여준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다. 바로 하도급법이 모든 하도급 계약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도급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하도급법에서 정의하는 하도급 거래는 다소 상이하다. 하도급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하도급법에서 정의하는 하도급 거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하도급 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가공 위탁을 포함하는 제조 위탁 또는 수리 위탁, 건설 위탁, 용역 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 또는 수리, 건설, 용역 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고 그 위탁을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건설, 용역을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또는 제공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필자도 처음에는 한 번 읽고 이해를 하지 못하였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건설, 용역을 위탁하거나 아니면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리, 건설, 용역을 도급받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할 경우 하도급 거래에 해당하여 하도급법이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다소 이상한 생각이 들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도급이라고 하면 발주자,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도급사,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는 하도급사까지 3자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도급 계약이 있고, 다음 단계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을 하도급 계약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하도급법에서는 도급과 하도급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거래 구조에서 도급 계약이라고 생각하는 계약도 하도급법상 하도급 거래가 되는 것이다. 민법에서 도급의 정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하도급을 포함하는 광의적인 의미로 해석하듯이 하도급법에서 하도급 거래의 해당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도급과 하도급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예를 들어 A라는 종합건설업자이자 발주자가 B라는 종합건설업자에게 시공을 도급을 주고 B가 도급받은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C라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경우 A와 B의 도급계약, B와 C의 하도급계약 모두 하도급법상 하도급 거래가 적용되는 것이다. 발주자가 별도로 있지 않고 원사업자와 동일한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하도급 거래의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방금 살펴본 내용이 하도급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다시 말해 하도급법이 적용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 계약 구조에 관한 것이다. 계약 구조 외에도 하도급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영리업종과 기업 규모가 있다. 먼저 영리업종에 대해 알아보자. 하도급 거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원사업자가 영리하는 업종과 수급사업자가 영리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제조업을 영리하는 자가 제조업을 영리하는 자에게 제조를 위탁해야 제조 위탁이 되고, 건설업을 영리하는 자가 건설업을 영리하는 자에게 건설을 위탁해야 건설 위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을 영리하는 현대자동차가 건설업을 영리하는 현대건설에게 건축을 위탁할 경우 하도급법에서 말하는 하도급 거래가 아니다. 현대건설이 네이버에게 업무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탁하는 것 또한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제조 위탁은 예외적으로 다르다. 영리업종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판매업, 수리업, 건설업인 원사업자로부터 어떠한 제조를 위탁받더라도 제조 위탁이 성립한다.
제조업의 특성상 여러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로부터 장단기적으로 물품, 기계, 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받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용역 위탁의 경우 지식정보성 과물, 영무에 대한 것인데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여기서 모두 설명하기에는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용역 위탁 중 지식정보성 과물의 범위 고시와 용역 위탁 중 영무의 범위 고시를 참고하기 바란다. 다음으로 기업 규모에 대해 알아보자. 하도급법에서는 수급사업자가 될 수 없는 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기업 또는 연매출 3천억 원 이상의 중견기업은 수급사업자가 될 수 없다. 기업의 매출 규모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더라도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는데 독점 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그 경우이다.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이란 대기업 집단을 의미하는데 특정 그룹에 속하는 회사들의 자산 총액 합계가 국내 총생산 GDP의 0.5% 이상일 경우 해당 그룹은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으로 지정되고 소속 회사들은 모두 대기업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중견기업 중에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경우 수급사업자가 될 수 있는데 하도급법 전부는 아니고 제13조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제19조 보복조치의 금지 등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수급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거래구조, 영리업종, 기업 규모와 관련된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 또는 하도급 거래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았다. 하도급 거래와 같이 법에서 규정하는 정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을 정확히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겠다. 다음 시간에는 하도급법 각각의 조항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볼 예정이다.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에 기여합니다. 감사합니다.